민사소송법 14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절차의 진행과 정지, 기일 및 기간 살펴보죠. 273쪽입니다. 자, 기일이란 법원 당사자 기타 소송 관계인이 모여서 소송 행위를 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을 말합니다. 기일은 재판장이 이제 직권으로 지정을 하죠. 또는 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정하기도 해요. 자, 기일 지정 신청. 원래 이제 기일은 우리가 소송 절차의 진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권 진행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따라서 어떤 기일 지정 권한은 법원의 직권인 게 원칙이에요. 법원이 이제 직권으로 기일을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당사자에게 기일 지정 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자, 그래서 기일 지정 신청을 한번 보시면요. 기일 지정 신청이라는 거는 이제 기일의 지정을 촉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을 말하는데 여기엔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법원이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사건을 오랫동안 방치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이제 법원에 직권으로 빨리 기일을 지정해 달라 이렇게 이제 신청하는 건데요. 이런 기일 지정 신청은 뭐예요?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갖는데 그쳐요. 이게 이제 원칙적인 모습이죠. 원칙적으로 이제 기일 지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판사가 깜빡하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증거조사, 그래서 증거조사에서 나중에 주로 무슨 뭐 감정이라든지 감정 신청을 한 경우에 감정 결과가 나오면 기일을 지정하겠다. 그래서 기일 추후 지정으로 정해놓고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도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이제 당사자가 판사님 빨리 좀 기일 좀 지정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기일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거의 일반적인 경우예요. 거의 대부분 하는 기일 지정 신청은 거의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기일 지정 신청에 대해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어서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갖는데 그치죠. 그런데 이거 말고 당사자에게 기일 지정 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이건 예외적인 경우예요. 예외적인 경우인데 그게 뭐냐면 거기 둘째라고 나와 있는 부분요. 양쪽 당사자가 이후에 불출석한 후 소의 취하 간주를 막기 위해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자 이때는 법원은 기일을 지정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사자가 소송 종료효를 다투며 기일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주로 이제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 취하돼서 소송 종료 간주가 이제 원고가 소를 취하게 되면 소송이 종료되죠. 그런데 나중에 원고가 자신이 소를 취하한 것은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소를 취하한 게 아니라 어떤 피고라든지 또는 제3자의 어떤 강박에 의해서 내가 의사가 박탈된 상태에서 소취하서를 제출해서 낸 거다. 따라서 소취하는 무효이고 소취하가 무효니까 지금 소송은 종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니까 빨리 기일을 지정해 달라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소송 종료의 효과를 다투면서 기일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이때의 기일 지정 신청은 이건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하는 기일 지정 신청이 아니고 이거는 본안의 신청이죠. 본안의 신청이기 때문에 법원은 반드시 변론을 열어서 종국 판결로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소취하가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소송 종료율을 다투면서 기일 지정 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이 심리를 해봤더니 아이고 이게 뭐 소취하가 효력이 있더라. 그러니까 소송은 유효하게 종료됐다. 그럼 뭐예요? 소송 종료 선언을 하는 거죠. 판결로서 소송 종료 선언을 하고요. 만약에 당사자의 주장대로 소취하가 무효더라. 그럼 어떻게 돼? 그럼 기일을 지정해서 재판을 계속 진행을 해야겠죠. 이렇게 이제 기일 지정 신청은 이렇게 세 가지 모습이 있다. 다음 기간 한번 보죠. 기간. 우리 276쪽 한번 보세요. 276쪽 기간이란 소송행위나 기일의 준비를 하여야 할 시간적인 간격을 말하는데요. 기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법률로 정해진 법정 기간하고요.
재판으로 정해진 재정기간이 있어요. 재정기간 뭐 재판으로 정했다 그래서 재정기간이에요. 법정기간은 법률로 정했다 해서 법정기간이고, 법률 용어 참 쉽죠. 법률 용어는 진짜 쉬운 거예요. 용어 자체에서 무슨 뜻인지 다 가르쳐줘. 그래서 기간에는 법정기간과 재정기간이 있는데요. 다시 이 법정기간은 불변기간과 통상기간이 있어요. 불변기간이 뭐예요? 느리거나 줄일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기간. 그래서 불변기간이에요. 느리거나 줄일 수 없다. 통상기간 같은 경우에는요, 법원에서 필요에 따라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불변기간은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변기간이야.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 그래서 불변기간. 그래서 법정기간은 다시 불변기간과 통상기간으로 나눠진다. 이때 이제 불변기간, 대부분은 다 통상기간이에요. 오히려 이제 불변기간이 예외적이죠. 그럼 불변기간은 뭐냐? 불변기간은 주로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 기간이에요. 어떤 재판에 대해서 불복 신청하는 기간. 그래서 불변기간은 상소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소나 상고할 때 이 상소기간은 얼마죠? 판결 정보는 송달받고 14일 이내죠. 즉시 항고기간 7일이죠. 7일. 결정을 고지받고 7일이죠. 그래서 즉시 항고기간 7일. 이제 특별 항고기간도 7일인가? 특별 항고기간. 재신기간. 재신기간은 이제 뒤에 또 나와 있어요. 재신기간. 이렇게 상소기간, 즉시항고기간, 특별항고기간, 재신기간. 이런 건 뭐야? 어떤 재판에 대해서 불복 청구하는 기간이죠. 이런 기간들이 이제 불변기간이 되는 거예요. 불변기간. 그 다음에 화해 공고 결정,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 지급명령, 이행 공고 결정 등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 보통 이제 14일, 2주죠. 이의 신청 기간. 이런 것들이 이제 불변기간에 속한다. 그러니까 불변기간이 뭐예요? 상소기간, 즉시항고기간, 특별항고기간, 재심기간, 이의신청기간. 이런 것들이 불변기간에 속한다. 근데 불변기간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상고이유서, 우리 항소이유서는 제출기간이 따로 없어요. 근데 상고이유서, 상고심에서 이제 상고를 할 때 상고 이유를 적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상고장에 상고 이유까지 적어서 상고장을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고기간 아까 그런 것처럼 14일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소심 판결 내용도 확인을 해보고 내가 이게 승소 가능성이 있나 이렇게 따지고 이러다 보면 한 절반 훅 지나가요. 그 다음에 또 인지 때 마련해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거의 상고 기간이 끝날 때쯤 부랴부랴 상고장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무슨 상고 이유서 적어서 내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고장 낼 때 상고 이후에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 써서 그냥 낸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상고 이유서를 내죠. 그래서 이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은 보통 이제 상고심에 항소심 소송 기록이 상고장은 우리 항소심 법원에 제출한다 그랬잖아. 그럼 상고장을 접수받은 항소심 법원에서 그 상고장하고 항소심 소송 기록을 상고심 대법원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 소송 기록을 접수한 때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해줘. 상고인한테 소송 기록이 접수됐습니다. 이렇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고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내야 돼. 상고 이유서 안 내면 어떻게 돼?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요. 이게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야.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그 다음에 취하 간주에서 기일 지정 신청 기간 1개월이죠. 당사 쌍방이 이후에 불출석하는 날로부터 1개월 안에 기일 지정 신청해야 되잖아요. 요 기일 지정 신청 기간. 그 다음에 집행법상 즉시 항고에서의 항고 이유서 제출 기간. 우리 민사 집행 절차에서는요,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가 많은데, 이때 민사 집행법상 즉시 항고에서는요, 그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 즉시 항고가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고 이유서를 이때 제출하도록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요 항고 이유서 제출 기간, 요 기간은 뭐 요 불변 기간이 아니고 아차하면 이거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이거 재판에 대한 불복 청구 기간 비슷한 거 아니야? 이거 불변 기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거 불변 기간 아니에요. 이건 통상 기간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꼭 이게 하나씩 껴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헷갈리라고. 헷갈리라고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이런 거 하나 끼는데 이거 불변 기간 아니에요. 이건 통상 기간이다.
불변 기간은 주로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 기간이다. 그래서 불변 기간에 대해서는요,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어요. 법원에서 불변 기간에 대해서는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지만 부과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부과 기간은 뭐야? 이거 실무에서 거의 없어요. 부과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 부과 기간이란 게 뭐냐면 278쪽 한번 보세요. 278쪽 위에서 세 번째 단락 한번 보세요. 부과 기간이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연장 기간이다. 이건 지금 거의 없어요. 예전에 이제 상간 오지라든지 참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무슨 상소장 제출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거 정해줬는데, 이거는 없어요. 지금은 이제 부과 기간 정하는 경우는 실무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부과 기간은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간 자체를 늘리거나 줄이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주소나 거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사람을 위해서 부과 기간은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불변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을 임의로 늘리거나 줄이지는 못하지만 뭐는데 추후 보완이 허용된다. 추후 보완이. 그러니까 상소 기간 같은 경우 판결 정본을 받고 14일인데 이걸 법원에서 임의로 15일, 16일로 이렇게 못해요. 못하는데, 만약에 당사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한을 준수하지 못해서 이 경우는 어떻게? 추후 보완. 나중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후 보완. 이걸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추한 상소라 그래. 추한 상소. 추후 보완해서 상소한다. 이게 추한 상소를 허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추후 보완은 통상 기간에는 추후 보완이 허용되지 않아요. 추후 보완이 허용되는 건 불변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 보완이 허용된다. 자, 그 다음에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 여기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 달아 나왔네요.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 한번 보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278쪽이에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소기간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러면 그와 같은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추후 보완의 대상인 기간은 아까 내가 말했죠. 불변 기간만 추후 보완의 대상이 된다 그랬어요. 통상 기간은 추후 보완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라든지 재항고 이유서 제출 기간 같은 경우에는 추후 보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78쪽 맨 밑에 줄 보면 송달이 무효인 경우. 자, 우리가 이제 불변 기간인 상소 기간은 언제서부터 기산이 돼요? 판결 정보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잖아요. 14일이잖아. 그러면 이때 이 불변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 정보의 송달의 하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송달이 무효가 됐어. 자, 이런 경우에도 추후 보완이 허용되느냐? 추후 보완이 허용되지 않아요. 왜? 송달에 하자가 있어서 송달이 무효이면 뭐예요? 불변 기간이 기산이 안 됐죠. 상소 기간이 지금 스타트가 안 됐어. 상소 기간이 스타트가 안 됐으니까 뭐 상소 기간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지금이라도 그냥 상소하면 돼요. 그렇잖아. 아직 이게 불변 기간이 추후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 기간이 이제 완료가 됐는데, 불변 기간이 종료가 됐는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 이제 추후 보완하도록 하는 거고, 자, 불변 기간의 기산점인 판결 정본의 송달의 하자에서 송달 자체가 무효가 됐다. 그럼 뭐야? 판결 정본이 송달이 안 됐잖아. 그러면 상소 기간이 기산이 안 됐잖아요. 상소 기간이 기산이 안 됐으니까 추후 보완을 논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자, 추후 보완 사유 한번 보죠. 추후 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한해서 허용이 된다. 그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밑으로 네 번째 줄 내려와 봐요. 본인에게 과실이 없어도 소송 대리인이나 그 보좌자라는 예를 들어 소송 대리인이 변호사다. 그럼 보좌자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말하는 거예요. 소송 대리인이나 그 보조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보완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사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할 때 당사자는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소송 대리인도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땐 당사자뿐만 아니라 소송 대리인이나 이런 사람한테도 규칙 사유가 없었어야 돼요. 변호사가 잘못해서 또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잘못해서 상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추후 보완이 허용되지 않아요. 자, 추후 보완이 허용되는 경우 우리 판례에서 추후 보완이 허용된다. 이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했다 해서 추후 보완을 허용한 경우로 뭐가 있냐 하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교통통신의 두절로 우편물 배달이 지연된 경우, 그 다음에 법원의 부주의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우편집배원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로 송달 불능이 된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는 당사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죠. 하여튼 이런 경우들이 이제 추후 보완이 허용이 되고요. 281쪽 한번 보시죠. 왜냐하면 그 280쪽 위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요건 좀 약간 아주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판례를 한번 숙지를 해보시고요. 혹시 법원직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거 준비하는 친구들은 내가 지금 요 판결문 밑에 다 인용을 해놨으니까 판결문 한번 숙지해 주세요. 학교 신문에서 학교 시험에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예? 281조 그러나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우편물의 배달 지연인 경우에는 추후 보완이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수원까지 배달 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항소장이 보통 통상적으로는 길어봐야 이틀이면 도달을 하는데 그때 4일이 걸렸어요. 자, 이런 경우 이게 추후 보완이 허용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이 연말연시 이런 때 우편물이 막 몰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2일이면 배달이 되는데 송달이 되는데 한 4일 걸렸어. 이때는 어떻게 해? 야, 이걸 뭐 우편물로 이렇게 시간이 촉박할 때는 본인이 차 타고 와서 접수를 해야죠. 안 그래요? 본인이 차 타고 와서 접수해야지. 이 바쁜 때 무슨 이 지금 이 사람은 한 상소기간이나 상고기간이 한 3일 정도 남았을 때, 우리 보통 한 이틀이면 가니까 하고 그냥 우편으로 보낸 거예요. 직접 와서 접수를 해야지. 멀지도 않잖아. 서울에서 수원이면. 그래서 이런 경우 추후 보완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소송 대리인이나 그 사무원의 기책 사유 기간이 도과된 경우, 이런 경우도 당사자 본인의 기책 사유하고 똑같이 보죠. 지방 출장이나 질병 치료를 위해 집을 나갔으나 자신의 가족에게 송달이 된 경우, 가족이 받았으면 받은 걸로 보는 거죠. 그렇죠? 가족이 받았는데 그 다음에 제대로 전달을 해줬어야지. 이런 경우에는 추후 보완이 부정이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상소의 추후 보완을 허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에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 송달로 송달된 경우. 그러니까 소장 부본, 판결 정본이 공시 송달로 송달된 경우에 공시 송달. 법원 게시판에 게시해 놓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는 거죠. 이때 상대방은 소송이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이런 경우 세상에 법원 게시판에 게시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거 보세요.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소장 부본은 뭐죠? 소송이 맨 처음 제기됐을 때 맨 처음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소송 소리가 소장 부본이잖아. 그리고 소송이 이제 끝날 때 마지막으로 송달되는 소송 소리가 판결 정본이에요. 그럼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이 공시 송달에서 송달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공시 송달로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공시 송달로. 자, 이런 경우에는 피고가 소송 제기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소송이 제기된지 모른단 말이야. 이 경우 오히려 피고가 상소 기간을 지킬 수가 없죠.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서 이때 피고가 상소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추후 보완이 허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피고가 이미 소송 계속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282쪽이요. 그러나 피고가 이미 소송 계속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러니까 처음에는 송달로 공시 송달이 아닌 일반적인 통상적인 송달로 소송 소리가 송달되고 잘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가 소송 진행 도중에 갑자기 무슨 사유로 말미암아 송달 불능으로 처리되거나 공시 송달로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피고는
소송 진행 사항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봐요.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맨 처음에 소장 부본 송달 받았어요. 나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는데 이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잘 됐네 뭐 이렇게 무시할 게 아니고 법원에 연락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법원에 제가 언제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는데 그 이후는 뭐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무슨 일이죠? 이렇게 연락을 해야 된다는 거야. 소송 진행 사항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추후 보완이 허용되지 않아요. 지금 맨 처음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잖아. 그러면 나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내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소송 진행 사항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이걸 게을리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추후 보완이 허용되지 않는다. 283쪽 한번 보시죠. 추후 보완 기간. 자, 장애 사유가 없어지고 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보완을 해야 돼요. 만약에 사유가 없어질 당시에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추후 보완 기간이 30일로 늘어나요. 그러면 이때 이제 기산점 장애 사유가 없어진 날이는 언제냐? 그런 재난 등이 천재지변 등 재난의 경우에는 재난이 없어진 때를 말하고요. 공시 송달에 의해서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이 송달되었을 때는 판결이 있었음을 안 때가 아니에요. 판결이 있었음을 안 때가 아니고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사실을 안 때요. 판결 정본이 공시 송달에 의해서 송달되었다. 이런 사실을 안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추후 보완 절차, 미처하지 못한 소송 행위를 본래의 방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추후 보완 상소 이렇게 해서 제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상소장 갖다 내면 돼요. 근데 실무에서는 추한 상소장 이렇게 기재해서 내는 게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판사 입장에서 딱 보니까 이거 판결 선고 이래 한참 지났는데 왜 지금 상소를 했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 근데 앞에 추한 상소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이제 추한 사유가 있어서 지금 했구나. 추후 보완해서 지금 했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추후 보완 사유의 유무는 소송 요건이므로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다. 그 다음에 이제 송달 한번 보죠. 284쪽이요. 송달. 자, 이 송달 부분이요. 법원직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게 은근히 시험에 출제되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 만약에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예전에 사법 시험에는 전혀 출제 가능성 없어요. 이건 전혀 출제 가능성 없는데 법원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법원 직원들이 주로 전담하는 사무다 보니까 송달 쪽에서 이 시험이 종종 출제되기도 해요. 그래서 송달 한번 살펴보죠. 자, 284쪽입니다. 송달이란 당사자 기타 소송 관계인에게 소송상 서류를 법정의 방식에 따라 통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 사무관 등이 담당해요. 그래서 이때 송달에 관한 사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송달할 서류를 작성하고 수령하고 이를 송달 실시기관에게 교부하고. 그러니까 송달 담당 기관하고 송달 실시 기관이 구분되어 있어요. 송달 담당 기관, 송달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법원 사무관 등이고 이 법원 사무관 등이 이제 그 송달 실시 기관에게 송달할 서류를 넘겨주죠. 그러면 이 송달 실시 기관에서 송달을 실시한 후에 송달 보고서를 이제 송달 담당 기관인 법원 사무관 등에게 제출을 하면 이런 송달 보고서를 받아 이제 편철해서 보관하게 되죠. 이게 이제 송달 사무예요. 송달 사무. 그러니까 이때 이런 송달 사무는 법원 사무관 등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법원 사무관의 판단과 책임 하에서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285쪽 송달 실시 기관 한번 보죠. 송달을 실시하는 기관은 우편집배원과 집행관에 일반적으로는 우편집배원이 하죠. 송달 실시 기관은 우편집배원이 일반적이죠. 우편집배원. 그래서 송달 실시는 원칙적으로 우편집배원이 하는 우편에 의한 송달에 의하고요. 집행관에 의한 송달은 예외적이에요. 집행관에 의한 송달은 이걸 이제 특별 송달이라고 해요. 특별 송달. 특별 송달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편집배원이 송달을 하는데
지금 거기 피고가 거주하고 있으면서 고의로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이제 마지막에 하는 게 유치송달이라고 해서 유치송달. 그러니까 소송 서류를 놔두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걸 유치송달이라고 하는데, 이때 유치송달을 할 때는 이제 집행관을 통해서 하는데, 근데 실무에서는 또 집행관이 유치송달을 한 예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누가 하냐면 법정 경위가 대신해서 하죠. 법정 경위가. 집행관이 나가서 하지 않고 법정 경위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 경위하고 같이 이제 원고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법정 경위가 뭐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피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집에 놔두고 오는 거예요. 그럼 받든 안 받든 그냥 놔두고 오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게, 이걸 특별 송달이라 그래요. 특별 송달 신청을 나도 한번 해봤는데요. 되게 기분 나빠요. 왜냐면 일부러 안 받는 거거든. 일부러 안 받는 거예요. 일부러 안 받아요. 참 별의별 사람들 많아요, 진짜. 자기가 일부러 안 받으면 뭐 소송 못할 줄 알아요? 일부러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으면서도. 특별 송달 공짜가 아니거든요. 지금 법정 경위가 이제 나가면 여비 이런 거 다 지급을 해줘야 돼요. 물론 나중에 내가 이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한테 이제 소송 비용으로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좀 짜증나죠. 특별 송달. 이때 이제 집행관이 하는데 법정 경위가 대신해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무에서는 법정 경위가 특별 송달을 거의 하죠. 그래서 이 송달 실시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우편 집행원이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특별 송달을 할 땐 집행관 또는 집행관에 가름해서 법정 경위가 한다. 근데 법원 사무관 등은 송달 담당 기관인데 예외적으로 송달 실시 기관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이나 그 법원 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으로부터 영수증을 받고 서류를 교부하는 교부 송달을 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제 그 우편에 의한 송달, 이렇게 송달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당사자 일방이 서면을 그 변론기일 직전에 바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변론기일 전날 낸다든지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우편에 의한 송달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한 며칠 전에 막 내면 그 변론기일 날 법정에서 이 소송 서류를 바로 거기서 교부받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서명해 달라면 서명해 주는데, 이것도 굉장히 불쾌해요. 이건 미리 서명 같은 거 미리 제출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보고 읽고 판단하고 난 다음에 기일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아니 세상에 재판하는데 기일날 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재판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참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참 별의별 사람들 많아요. 그것도 변호사가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등이 바로 거기서 실시기관이 되는 거죠. 그죠? 송달 실시기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편 송달이라고 있는데, 이게 우편에 의한 송달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건 여기서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우편 송달은 나중에 이제 유치 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하는 거예요. 요건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게요. 송달은 이제 법원에 이제 송달함을 마련해 놓고 이제 송달하는 거고요. 간이 통지 방법에 의한 송달은 무슨 이메일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송달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할 때는 누가 해?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 실시 기관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 실시 기관이 된다. 자, 286쪽 한번 보죠. 송달 받을 사람 한번 봐요. 송달 받을 사람. 자, 법정 대리인, 소송 무능력자에 대한 송달은 법정 대리인에게 해야 돼요. 소송 무능력자에게 한 송달은 무효예요. 그러니까 소송 무능력자, 그러니까 당사자가 소송 무능력자예요. 이때 소송 무능력자에 대한 송달은 법정 대리인에게 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그중 1인에게 송달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한번 보시면요. 그 밑에 줄 보면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죠. 내가 지금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민사소송법은요. 법인 등 단체를 뭘로 봐? 소송 무능력자로 봐. 그래서 그 대표자를 법정 대리인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당사자가 법인 등 단체인 경우에는 누구에게 송달을 해야 돼요? 대표자에게 송달해야 돼요.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에게 송달을 해야 된다.
근데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에게 송달을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법인 등 단체의 주소지로 보내거든요. 그럼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소송 무능력자에 관한 송달 아닙니까? 아니에요. 거기도 적법한 송달 장소가 돼요. 왜 적법한 송달 장소가 되냐면 내가 이것도 한 몇 번 얘기했을 거야. 원래 당사자가 법인 등 단체인 경우에는 우리 민사소송법이 법인 등 단체는 소송 무능력자로 보기 때문에 대표자가 법정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자한테 송달을 해야 되는데 송달 장소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이제 그 다음 장 넘겨보면 288쪽 한번 보세요. 거기 송달 장소, 주소 등 이렇게 돼 있죠. 주소 등이 뭐예요? 송달 받을 사람의 주소, 고소, 영업소, 사무소야. 그럼 여기 송달 받을 사람이 누구야?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죠. 대표자의 주소, 고소, 영업소, 사무소. 이 대표자의 영업소, 사무소가 어디예요? 그게 법인 등 단체의 주소지잖아. 본점 소재지잖아. 그러니까 법인 등 단체의 본점 소재는 법인 등 단체의 주소지기 때문에 송달 장소가 되는 게 아니고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영업소, 사무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송달 장소가 되는 거예요. 뭐 결론은 똑같지만 분명히 이제 엄연히 구별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 대한 송달은요, 소송 수행자나 소송 대리인인 경우에는 소송 수행자, 소송 대리인에게 하고요. 이들이 없는 경우에는 검찰청장에게 해야 돼요.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장. 예를 들어서 여기 대전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소송 서류 송달 장소는요. 대전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대전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제 고등검찰청이 있으니까 대전고검이 되겠네. 대전고검장에게 송달을 해야 된다. 국가를 당사자라는 소송에 있어서 누가 국가를 대표하죠? 법무부 장관이 대표해요. 법무부 장관한테 송달하는 게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한테 송달하는 게 아니야. 검찰청 장에게 송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송 수행자가 지정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소송 수행자가 있는 곳이 이제 송달 장소가 되겠죠. 다음에 소송 대리인, 이제 소송 대리인 임의 대리인이죠. 소송 서류의 송달은 이제 소송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소송 대리인한테 해요. 소송 대리인한테 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당사자 본인에게 한 송달도 유효하다고 해요. 당사자 본인에게 있는 송달도 유효하다. 그 다음 287쪽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시면 소송 위임에 의한 소송 대리인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의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여러 사람의 소송 대리인 각각에게 송달해줘야 돼요. 각각에게 송달해줘야 된다. 아까 법정 대리인의 경우에는 승인의 법정 대리인의 경우 그중 1인에 대해서만 송달해도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그 민사소송법 180조에서 그 1인에 대해서만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동 대리의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거고 우리가 공동 대리는 뭐라고 해서 법정 대리에서만 공동 대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임의 대리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동 대리라는 게 없어요. 각자 대리예요. 다 각자 대리.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소송 대리인 경우에는 여러 사람 각각에게 송달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고된 송달 영수인도 송달받을 사람에 포함된다. 신고된 송달 영수인은 뭐냐? 당사자, 법정 대리인 또는 소송 대리인은 주소, 고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이외의 장소를 송달 장소로 지정을 해서 신고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송달 영수일을 따로 정할 수가 있어요. 뭐 실무에서는 그렇게 흔한 예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법령상 송달 수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군사용 청사, 선박에 속해 있는 사람에 대한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무슨 군함에 근무하는 사람이니까 그 함장이 이제 송달 수령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도소, 구치소, 경찰관서의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88쪽이요. 교도소장, 구치소장, 경찰관서장에게 이제 송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288쪽 두 번째 단락 보시면요.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요. 송달을 했는데 당사자가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종전 당사자의 주소지로 한 송달은 무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에 한 송달은 무효다. 이때 누구한테 해야 돼?
교도소 장에게 송달을 해야 돼요. 종전 주소라는 송달은 무효다. 그 다음 송달 실시의 방법 한번 보자. 송달 실시의 방법은 크게 교부송달, 교부송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편송달, 우편송달, 송달함송달, 공시송달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교부송달에 보면 이제 원칙적인 경우가 있고 보충송달, 교부송달, 바로 직접적으로 교부에서 송달이 어려운 경우, 송달 받을 사람한테 어려운 경우에는 그 보충송달, 그 다음 유치송달이 있어요. 먼저 교부송달 한번 보죠. 송달은 송달 받을 사람에게 직접 소송상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럼 먼저 송달 장소를 한번 보면요. 자, 송달 장소는 송달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가 원칙적인 송달 장소예요. 원칙적인 송달 장소 어디야? 송달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예요.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그리고 여기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요,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영업소 사무소를 말하고 그가 근무하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하세요. 여기 송달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가 송달 장소, 가장 원칙적인 송달 장소가 되는데, 이때 영업소, 사무소는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영업소, 사무소를 말하고 이 사람이 어떤 고용인으로서 근무하는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무 장소는 그 다음 부차적인 송달 장소예요. 요 동그라미 2번 있잖아. 근무 장소. 근무 장소 그건 여기에 포함된다고. 근무 장소는 송달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주소 등의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아까 본래적인 송달 장소인 송달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알지 못해요. 또는 그 주소 등의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어. 근데 이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가 있어. 송달 받을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그때 그 근무하는 장소가 이제 송달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근무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근무 장소.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나는 장소. 이걸 조우송달이라고 해.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났어. 참 드문 경우인데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났어. 이런 경우 그 우연히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는 이 조우송달이라고 하는데, 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하는 경우는 반드시 송달 받을 사람이어야 돼요. 송달 받을 사람의 처라든지 가족을 우연히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주면 그 송달은 무효예요. 조우송달은 반드시 송달 받을 사람한테 줘야 돼요. 송달 받을 사람한테. 그래서 만나는 장소가 송달 장소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송달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이나 근무 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주소 등이나 근무 장소가 있는 사람이더라도 송달 받기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이때 송달 받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뭐 고용인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송달 받을 사람을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이걸 조우송달이라 그래. 우리 실무에서는 조우했다 이거야. 길가에 가다가 만났다. 주소 등이나 근무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송달 받을 사람을 만난 때 하는 송달이다. 그 다음에 종전의 송달 장소가 또 송달 장소가 되기도 해요. 당사자, 법정 대리인, 소송 대리인이 송달 받을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를 해야 돼. 내가 주소지를 옮겼다 그러면 그걸 변경 신고를 해야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송달 장소로 우편 송달을 할 수가 있다. 종전의 송달 장소.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주소 등을 알 수가 없어. 주소 등을 알 수가 없어. 지금 뭐 보충 송달, 유치 송달도 할 수가 없어. 그럴 경우에는 우편 송달이 할 수 있다. 우편 송달은 우편에 의한 송달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편 송달이라고 뒤에 보면 따로 나오는데 이걸 발송 송달이라고 해. 우편으로 발송할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요. 실제로 도달하든지 말든지 우편으로 발송할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이게 우편 송달이에요. 이거 발송 송달이라고도 해요. 이걸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송달 장소, 원칙적인 송달 장소는 주소 등이죠. 그런데 이제 부차적으로 근무 장소가 송달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예외적으로 만나는 장소라든지 종전의 송달 장소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보충 송달 한번 보죠. 보충 송달은
송달 장소, 즉 주소 등이나 근무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어요. 이걸 보충 송달이라고 그래. 어? 집에 갔는데 송달받을 사람이 없는데 가족이 있어. 그럼 가족한테 줬어. 그러면 이게 보충 송달이 되는 거예요. 보충 송달. 그래서 주소 등의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 그의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으로서 사리 분별이 있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이란 거죠. 사리 분별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이게 주소 등에서의 보충 송달이고요. 그 다음에 근무 장소에서도 보충 송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근무 장소에서 송달 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종업원으로서 사리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 보충 송달을 할 수 있어요. 그 근무 장소로 갔어요. 근무 장소에 갔더니 같이 일하고 있는 종업원이 있어. 그 사람은 없고 종업원한테 이거 송달 서류인데 이거 좀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못 받겠어. 난 못 받겠어. 수령을 거부해. 그러면 보충 송달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 장소 등에서의 보충 송달은 이런 사용자나 종업원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소 등 장소에서의 보충 송달에는 그와 같은 제한은 없어요. 자, 290쪽 두 번째 단락, 290쪽 두 번째 단락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을 보면요. 사무원 등에게 소송 서류를 교부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요. 보충 송달의 경우 송달 받을 사람에게 실제로 교부했는지 여부는 불문해요. 이 보충 송달의 경우에는 보충 송달된 때,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송달이 된 때, 그때 송달된 것으로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전해주지 않아도. 근데 여기는 이 보충 송달은 어디서 하는 거죠? 송달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주소 등이나 근무 장소. 송달 장소 아닌 곳에서는 보충 송달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 송달 종사 아닌 곳. 다른 장소에서 우연히 만났어. 그 경우에는 송달 받을 사람을 우연히 만났을 땐 그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송달 받을 사람이 가족이나 고용인을 만났다. 이 보충 송달 안 된다니까요. 그건 보충 송달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리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죠.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있는데 사리 분별이 있는 지능이 있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송달 받을 사람에게 교부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지능이 있는 사람. 뭐 성인인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아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갔는데 송달 받을 사람의 주소에 갔는데 아기가 있어요. 어린이가. 그 어린이한테 이 소송 서류를 송달했을 때 이게 적법한 보충 송달이냐 이거죠. 그럼 그 아이가 이런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으면 적법한 송달이죠. 이때 우리 판례는요. 만 8세는 막 헷갈려요. 만 8세. 만 8세 아동에게 이 소송 서류를 전달을 했을 때 이게 그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례가 좀 왔다 갔다 해요. 만 8세라 그러면 실제 나이로 따지면 한 9살이나 10살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 된 거죠. 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만 되면 당연히 송달을 수령할 그 정도의 그 변별 능력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초등학교 한 저학년 정도 되는 경우는 좀 어렵고요. 예. 그 다음에 사무원, 피용자, 종업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평소 본인을 위해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하고 무슨 계속적인 고용관계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일시적인 관계여도 무방하다. 그 다음에 292쪽 한번 보세요. 292쪽에 보면 우리 그 건물 같은 경우에 경비원 있잖아요. 경비원. 아파트라든지 무슨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 경비원이 있는데 그때 예를 들어 건물의 경비원 같은 경우 건물 소유주에게 온 소송 서류를 같은 경우를 경비원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경비원은 당연히 여기에 종업원이라든지 피용자에 해당이 되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 건물에 지금 그 상가 건물인데 그 건물의 임차인에게 소송 서류가 송달되어 왔는데 경비원이 받을 수 있나요? 경비원이 이게 보충 송달이 되나요?
경비원이 여기 사무원, 피용자, 종업원에 해당되나요? 해당되지 않죠. 그 경비원은 그 건물 소유주의 종업원이지 그 건물 임차인의 종업원은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 경우에 경비원이 그 건물 임차인에게 송달되어 온 소송 서류를 그 전에도 이렇게 수령했다가 전달해주고 이렇게 해왔단 말이죠. 평소에 늘 이렇게 해온 경우에는 그 건물 임차인들이 경비원에게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봐요. 이때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입주민에게 송달되어 온 것을 경비원이 받아두었다가 평소에 받아두었다가 이렇게 전달해 왔다면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런 경비원 등에게 소송상 소리가 송달된 때에는 건물 임차인이나 입주인에게 송달된 것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292쪽에 나와 있는데, 그럼 이때 경비원 등에게, 그러니까 건물 소유주에게 온 소송 서류를 경비원이 수령했다. 이 경우는 보충 송달에 해당이 되는 거죠. 보충 송달에.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건물 임차인, 건물에 새 들어 살고 있는 사람에게 온 그 소송 서류를 경비원이 수령을 했다. 근데 경비원이 평상시에 그 건물 임차인에게 온 소송 서류 같은 걸 이렇게 수령했다가 전달해주곤 했다.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보죠. 그럼 이때 이건 뭐죠? 이거 보충 송달인가요? 아니죠. 이건 보충 송달이 아니죠. 이건 그냥 원칙적인 교부 송달이죠. 내가 지금 그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거잖아. 응? 송달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위임받았으니까 내가 그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소송 서류를 수령한 거니까 이건 본인이 수령한 거죠. 이건 보충 송달이 아니죠. 보충 송달. 본인이 수령한 거 똑같은 요력이 있는 거죠. 다음에 동거인은 이제 동일한 세대에 속해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죠. 가족들이죠. 가족들. 그런데 이때 동거인은 반드시 무슨 법률상 친족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 의하면 이혼한 배우자인데 무슨 사정상 그 동일한 세대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동거인에 해당이 돼서 보충 송달을 받을 수가 있다. 물론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소송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소송 서류가 날라왔어.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이혼한 사람인데 그냥 무슨 경제적 사정 때문에 같이 동일 세대에 같이 살고 있는 사이에 소송 서류가 이혼한 전 남편한테 온 소송 서류를 이혼한 전 처가 보관했다가 전달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동거인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딸이 주민등록상 별개의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면 여기 동거인에게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엄마와 딸이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따로따로 살고 있는데 딸이 우연히 엄마 집에 잠시 놀러 왔어요. 놀러 왔다가 보충 송달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못 받아요. 그건 동거인이 아니잖아.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건 동거인이 아니라 따로 사는 사람이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엄마와 딸이 주민등록상으로는 별개의 독립된 세대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같이 산단 말이에요. 같이 산다. 그럼 동거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동거인인지 여부는 같이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생활하고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딸이 그냥 집에 시집간 딸이 집에 잠깐 놀러 왔다가 친정집에 놀러 왔다가 보충 송달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임대인 같은 경우, 원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도 학생들 이제 원룸에 살잖아. 원룸 같은 경우에 원룸 주인이 그 원룸 세입자 대신해서 소송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잖아요. 이때도 아까 경비원하고 똑같아요. 이때도 이 원룸 주인이 뭐예요? 종업원이 아니죠. 사무원이 아니죠. 동거인이 아니죠.
원룸 주인이라도 같은 집에 살지는 않잖아. 다 따로따로 살잖아요. 그렇잖아. 원룸 집은 저 꼭대기층에 살고, 그 다음에 나도 원룸에서 생활해봤지만, 밑에 2, 3, 4층에, 학생들이나 이렇게 쭉 살고, 원룸 주인은 저 꼭대기층에 살잖아. 4층이나 5층에. 그러니까 동일한 세대는 아니지. 동거인은 아니에요. 동거인은 아닌데, 임대인이 만약에 그 전에 그 원룸 세입자를 위해서 원룸 세입자에게 송달된 무슨 서류 같은 거를 등기 우편물 이런 걸 보관했다가 전달해 줬다. 평상시에 늘 그렇게 했다. 그런다면 뭐예요? 묵시적으로 수령 권한을 위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유치 송달 한번 보죠. 유치 송달. 유치 송달은 송달 받을 사람 또는 근무 장소 외에서 보충 송달을 받을 사람이 거부하는 경우, 송달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예요. 이제 송달 받을 사람이 송달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아까 주소 등에서 이제 보충 송달을 한다 그랬잖아요. 주소 등에서 보충 송달을 하는데 그 보충 송달을 하는 사람이 거부하는 경우에 뭘 할 수 있어? 유치 송달을 할 수 있어. 그러면 근무 장소 등에서 그 사용자나 종업원이 동료 직원이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유치 송달 못해요. 그때는 유치 송달 못해. 응? 유치 송달. 왜? 그때는 보충 송달도 못하니까 유치 송달도 못해. 응? 그러니까 유치 송달은 송달 받을 사람. 그래서 거기 근무 장소 외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송달 받을 사람 또는 근무 장소 외에서, 근무 장소 외니까 주소 등밖에 없죠. 주소 등에서 보충 송달을 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에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 있다. 이게 유치 송달이에요. 유치 송달. 예,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우편 송달서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